자, 이어서 보죠. 이제 공법의 체계 좀 간단하게 보고, 공법 체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 그러니까 공법이 어떤 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봐야 됩니다. 일단 공법은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까지 총 6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6개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부담이 있는 건데, 아까 문제 풀듯이 뭐 어려운 거 막 버리고 쉬운 것만 골라 풀면 점수 나오니까 그 양에 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일단 법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가 이제 틀인데, 이 국토에 관한 계획, 국토 공간에 관한 계획, 그리고 계획대로 이용하기 위한 법이에요. 국토 공간을 잘 이용을 해야 되니까 계획대로 이용을 해야 되죠. 계획도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막 난개발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계획을 잘 정해서 계획에 따라 개발이 되고 이용이 되도록 이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해요. 국토개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잘 만들어서 국토 공간이 이 계획에 따라 이용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에 관한 계획인데 그 계획을 국토 공간 전반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토 공간이 넓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고 도시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르죠.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광주가 다르고 다 다른데 계획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계획을 정하되 그 계획을 각 도시와 군별로 그 계획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와 군, 이 도시라는 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뭐 수원시 이런 도시들, 그리고 군, 연천군, 가평군 이런 데 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도시와 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군을 관리하는 계획. 이게 이제 국토개법에서 말하는 계획이고, 이 계획 안에는 이 6가지 내용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이거 용어가 뭐 처음부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도, 토지, 쓰임새, 각종 물건에 다 쓰임새가 있죠. 부동산도 물건이고 물건이니까 쓰임새가 갖게 되는데, 부동산의 특징은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쓰임새,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이용하다 보면 뭐 무질서하게 막 개발되겠죠. 그래서 뭐 아무데나 아파트 짓고 아무데나 공장 짓고 뭐 아무데서나 막 그냥 그 환경을 훼손해서 막 엉망으로 개발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토지마다 지역이나 지구, 구역을 나눠서 그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쓰임새를 각각 정한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쓰임새대로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그런데 이 용도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죠.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는데,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기억을 하시면 단어가 조금 쉽죠. 지역, 지구, 구역이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토지 쓰임새를 정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지구는 지역을 보완하는 거고 구역은 이 두 가지 또 보완하는 사항인데, 이제 용어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정리할 건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세 가지가 있는데,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처음 제한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용도 지구는 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리고 용도 구역이라는 거는 지역과 지구에 의한 이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특별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게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는 용도 지역으로 토지 쓰임새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나 구역이 정해져서 필요한 사항들이 또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의 의미는 딱 요 그림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용어문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걸 지정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사람이 도시를 이루고 모여 살다 보면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뭐 철도, 항만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하죠. 그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아무데나 설치하면 안 되죠. 도로가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규모로 들어가야 되니까 도로 위치를 어디로 한다, 몇 차선이다, 폭은 몇 미터다 이런 거를 미리 계획으로 정하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은 신도시 개발하는 거, 서울 수도권 주변에 판교 신도시 또는 일산 신도시 또는 막 수많은 신도시를 개발하죠. 왜냐하면 수도권 인구가 막 느니까 새로운 시가지가 필요한데, 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들한테 막 맡겨놓으면 엉망으로 되니까 한꺼번에 사업 시행을 정해가지고
개발할 자리를 정해서 여기 한 번에 그냥 그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도시를 개발할 건데 어디를 개발할지 어느 규모로 개발할지를 미리 정해야 되죠. 그거를 정하는 계획, 그게 도시군관리 중에 하나고, 정비사업은 가장 전형적인 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런 사업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업의 차이는 요건 새로 개발하는 거고, 정비사업은 이미 개발된 지역이 노후화돼서 다시 개발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건데 어디를 재개발하겠다, 어디를 재건축하겠다, 어느 규모로 재개발한다. 이것도 미리 정해야 되죠. 그거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한마디로 상세한 계획이에요. 앞에 있는 이 계획들은 내용 자체가 단순해요. 용도 지역은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이 하나같이 도면을 펼쳐놓고 경계선을 정해서 여기는 주거다, 여기는 상업이다, 공업이다, 녹지지역이다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이에요. 용도 지역 이런 식으로 어디가 주거다, 어디가 상업이다라는 거를 계획을 통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용도지구, 여기가 방화지구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는 방화지구, 여기는 고도지구,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걸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고도지구 어디고 어디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렇게 다 지정하는 거니까 계획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기반시설이 관한 계획은 도면 펼쳐놓고 여기가 도로다, 여기는 공원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이런 내용을 결정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상세한 계획이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해놓고 이 안에 기반시설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토지가 어떤 식으로 구획이 되고 구획된 토지 안에 허용되는 건물이 여기는 아파트 부지고 이것도 아파트 부지고 여기는 그 업무시설 용지고 여기는 문화시설 용지고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정해요. 근데 이 상세한 내용이 그 뭐 지붕 모양 어떻게 되는지 간판 모양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상세히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정되면 주거 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다양해요. 아파트도 가능하고 슈퍼스탁소 등등 내가 필요한 거를 그냥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버리면 이 토지에는 다른 거 못 주고 계획으로 정한 업무 시설만 건축하게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계획으로 정한 대로 건축할 때 형태, 색채, 모양 이거 다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제한이죠. 계획이 정한 대로만 하도록 제한을 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을 서울특별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계획을 정해버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는 안 되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계획 수립할 그 지역 중에 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상세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할 때는 아, 상세한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일부다 이 말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일부. 그다음에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입지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개발하기 위한 건데, 그 지역의 거점을 육성하거나 또는 정비를 촉진하거나 또는 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거나 이럴 목적인데, 도입한 주된 목적이 재건축, 요거를 안 되는 재건축을 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존의 아파트가 이게 노후화됐어요. 그러면 그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철거를 하겠죠. 그다음에 다시 지면서 종전보다 크게 짓겠어요? 그 동일하게 짓겠어? 크게 짓죠. 이렇게 종전과 동일하게 지으면 그 비용을 조합원들이 100%를 다 부담하게 되죠. 내 건물 헐어내고 그만큼을 다시 짓는 거니까 이 건축하는 비용이 100% 조합원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몇 억씩 부담하는 상황이니까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되려면 조합원들이 내 돈 안 들고 아파트를 새 거로 고칠 수 있어야 전체가 다 사업에 찬성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종전보다 크게 져가지고 요만큼은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고 요거는 일반에 분양하면 여기서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 수입을 하다 요 비용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 돈 안 들고 아파트를 새로 짓고, 그다음에 요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요 분양에서 수입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재건축이 되려면 여기 기본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2배 늘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한 거 보면 다 2배 늡니다. 그 헬리오시티 그 사업 전에는 한 4천 몇백 세대 되다가 사업 끝난 게 지금 9천 몇백 세대죠. 세대도 2배, 건물 크기도 막 그 정도 규모로 2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커져야 되는데
2배가 커져야 돼요. 근데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러니까 용이라는 거는 담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담는 그릇 용기라고 하죠. 담는다. 적이라는 것은 쌓는다. 그 비율. 쌓아서 담는 비율. 토지가 있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토지에 담기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용적률이 낮으면 많이 쌓지 못하니까 작게 당기고 이렇게 조그맣게 당기고, 용적률을 높게 허용하면 위로 많이 쌓아서 이렇게 담을 수가 있으니까 건물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결정하는 게 용적률이에요. 근데 용적률은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 용적률 한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높진 않겠죠. 상업지역은 엄청나게 높을 거고.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이제 다 정해져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재건축할 때 지역이 보통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전용 주거지역 이런 지역이 돼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한도가 법으로 30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300이라는 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면적의 3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일반 주거에 있었고 기존 아파트가 용적률 100 이렇게 있었어. 근데 재건축이 되려면 2배 늘어야 되니까 용적률을 200%로 해서 건축을 한 다음에 100%만큼은 조합은 나눠주고 늘어난 100은 일반에 분양해서 그 사업비가 조달이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이 편하게 됩니다. 기존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왜냐면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이고 그 300 한도 내에서 이렇게 건축하는 거니까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 아파트가 똑같이 일반 주거인데 용적률이 200%로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건물이 노후화됐어. 재건축하려면 사업이 되려면 2배 늘어야 되는데 200짜리는 재건축 끝난 뒤에는 400이 된다는 거죠. 400. 이렇게 돼야 이거 조합원 나눠주고 이거 일반에 분양해서 사업이 되는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일반 주거적 용적률 최대가 300이에요. 400까지 건축하는 거는 법상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300% 범위 내에서 재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분양할 게 적으면 수입이 적다는 거죠. 결국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데 딴 데는 내 돈 하나도 안 들고 재건축하는데 이 동네는 재건축하면서 집주마다 뭐 비용을 막 몇 억씩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업이 힘들죠. 그래서 재건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잘 되는 요 전형적인 데가 잠실주공. 그 기존 아파트가 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다 끝났죠. 근데 기존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 여기 서울의 대치동 또는 뭐 요 주변, 요 주변에 보면 재건축 잘 안 되죠. 그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 이런 데가 거기 아파트가 다 고층 안이에요. 오래전에 지었는데 200% 건축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199%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 일반 주거인데 여기까지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건축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노화돼서 이제 난리 아니야. 하긴 해야 되는데 법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할까 고민하면서 거기 때문에 법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뭐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뭐 규정도 도입을 했고 막 했는데 그때마다 사업이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다 이게 사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일반 주거 용적률이 400%다 이걸 바꾸면 난리 나요. 전국에 막 다 일반 주거 400% 돼버리니까 이거를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구역을 정해가지고 구역 안에서만 이거 풀어주자라고 구역을 정한 거예요. 그 구역이 입주기재 최소구역.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잘 진행이 안 돼요.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여기다가 입주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요 구역 안에서만큼은 용적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지죠. 그러려고 도입한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근데 요거는 계속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두고 있다가 그 뒤에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기관 요 6가지 이게 이제 도시군관리기 전체 내용인데 이 계획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용도 지역이 주거로 결정되느냐, 상업으로 결정되느냐, 녹지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땅값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상업지역이면 땅값 엄청나게 뛸 거고 녹지면
가격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기반시설이 어디로 결정되느냐. 도로가 우리 집 앞으로 나느냐, 저 멀리 나느냐, 내 땅 위로 나느냐. 이게 다 그 이해관계가 막 다 달라진 사항이니까 어느 하나도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해야 되니까. 이거를 잘 정하려고 방향 설정하는 두 가지 계획을 같이 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이것도 계획을 정하는데 도시마다 정한다라는 건데 앞에 광역자가 붙었다는 거는 2개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2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방향을 설정하겠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마다 만들어요. 서울특별시가 만드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 인천광역시가 만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 지역마다 서로 각각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계획을 서울에서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인천광역시 도로 결정하다가 도로를 이렇게 결정했어. 그래서 서울에서 결정한 도로가 인천에서 결정한 도로가 연결도 안 되고 폭도 다르고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죠. 자기 지역 입장에서 막 결정하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요거를 보존을 하기로 했는데 인천에서는 요 산을 깎아가지고 막 개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 간에. 지역별로 계획을 각각 정하다 보니까 지역 간에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쪽을 묶어가지고 같이 방향을 잡아보자라는 게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2개 이상의 지역을 같이 묶어가지고 방향 한꺼번에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도로를 이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중 요거 결정할 때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요 방향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 인천도 요 방향을 보면서 결정하게 되면 지역 간의 문제가 없어지죠. 그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고 그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은 요 도시와 군의 기본에 관한 게 그러니까 한 도시의 먼 미래를 보는 계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서울특별시가 앞으로 10년 뒤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 경제사회 분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예측도 하고 목표도 세워야 되죠. 문화도시가 될 건지 교육도시가 될 건지 목표도 세우고 그래서 큰 방향을 보고 결정이 돼야지 방향도시만 결정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 정해진 이 방향을 구체화해서 이 계획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용도지구 하나 결정할 때도 이걸 보고 결정하는 거고 용도지구나 뭐 기반시설 결정할 때마다 다 이걸 보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에서는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중요한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누가 수립하느냐 어떤 절차로 수립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느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수립할 때 절차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뭐 입안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입안할 때는 뭐 조사해야 된다 주민한테 물어봐야 된다 의회견도 들어봐야 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된다 뭐 이런 절차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절차를 통해서 수립된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용도적 종류가 있을 거고 용도지구 종류, 용도구역의 종류 이게 어떻게 지정되는지 지정되면 그 안에서 토지 이용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주거적 건폐율이 얼마인지 용적률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기반시설에 관한 그 내용들이 있을 거고 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 계획이 어느 계획이나 현재 이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정했으면 계획대로 실행이 돼야 되죠. 기반시설과 관련 도시관리 이렇게 결정했어요. 여기가 도로다라고 결정을 했어. 도로가 결정됐다는 거는 도로가 현재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든다는 거야? 앞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된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돼야 된다. 근데 기반시설과 관련된 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도로가 결정됐고 이 도로 설치하는 사업을 누군가 해야 되니까 사업을 시행할 사람을 정해서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 도로 포장을 어떻게 할 건지, 가로등, 신호등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구체적 계획들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공사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각각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입주규제, 최저구역 이런 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하나같이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을 한 거예요. 아까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니까 용적률이 최대 300% 이렇게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400% 건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는 그 정해진 용도에 따라 정해진 뭐 건폐율 용적률 거기에 맞게끔 건축하도록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 내용을 위반하면 안 되죠. 아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상세하게 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도록 제한이 돼요. 정해진 계획으로 정한 형태에 맞게끔 계획으로 정한 건폐율 용적률 또 뭐 높이 층수 다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계획이 시행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계획을 통해서 제한된 그 내용에 따라 토지가 이용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자꾸 위반해요. 주거적이 소용 안 되는 창고를 내 맘대로 막 짓거나 공장을 아무데나 막 짓거나 이런 위반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처벌이죠. 위반하는 사람 막 그 잡아다가 징역 보내고 또 벌금 부과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사람은 징역 가는 거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이제 위반 안 하겠죠. 그런데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래서 뭐 몇 년 뭐 살다 오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 처벌 갖고 이게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더구나 문제는 토지는 비가역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비가역성. 역이라는 게 되돌린다.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비가역성. 그러니까 되돌리는 게 가능하지가 아니한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이 있었는데 요거를 싹 헐어내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졌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됐어. 되돌릴 수가 없죠. 이거 아파트 헐어내고 산으로 메우겠다? 이 보는 말이 안 되죠. 대표적인 게 김포에 있어. 김포 왕릉 아파트. 신문에 뭐 한동안 막 시끌시끌 했었죠. 그 아파트를 딱 졌는데 보니까 그 왕릉 그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를 져놔가지고 그게 세계문화유산인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파트 헐어내느냐? 앞에 나무로 가려야 되느냐? 막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나무를 가리려면 나무 높이가 몇백 미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무를 가릴 수도 없고 이미 지어놓은 아파트 뭐 철거할 수도 없고 결국은 다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봐야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위반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죠. 그 막기 위한 수단이 그게 허가라는 겁니다. 허가라는 거는 개발 행위를 한 자가 허가받겠어요? 하려는 자가 허가받겠어? 하려는 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사전에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해주면 그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 신청한 내용이 여기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러면 이제 계획대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업을 통해서 실행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허가를 통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 관련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도시공관리에 해당은 안 되는데 이름은 비슷해요. 구역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도시공관리계획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기반시설. 그래서 개발과 기반시설은 서로 연동이 돼야 된다. 연동.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하는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개발 못하죠. 굳이 개발할 거면 먼저 기반시설부터 해결하고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로는 여기 있고 내 땅은 여기 있어요. 건축하고 싶어. 허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왜냐면 기반시설 없으니까 개발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도로를 뚫겠대. 그럼 기반시설 문제가 해소됐죠.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과 기반시설은 서로 항상 이렇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지역들. 여기에 출퇴근 시간이 엄청 밀리는데 기반시설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기반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어 없어? 뭐 도로를 넓힐 방법이 없죠. 설치가 곤란한 이런 지역. 여기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을 해요. 그 용적률 낮춰버리면 아까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이 커지고 낮춰버리면 크게 못 짓죠. 이 동네다가 이제 앞으로 건축할 때는 용적률을 얼마 이하로 하라 이렇게 낮춰버리면 큰 건물을 못 지니까 사람이 그만큼 덜 모이겠죠. 기반시설 문제가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는데 주택만 짓지 말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같이 만들어라 라고 부담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역을 같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개법의 전체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과목도시 공부할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걸 공부할 거고,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입주기재, 최저구역, 개발행위 허가 이런 사항들을 이제 각각 공부하게 됩니다. 문제도 아까 쭉 보면 여기 다 나왔어. 아까 광역도시도 나왔고, 기본계획도 나왔고, 도시군을 수립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나왔고, 용도지역 문제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지구단위계획 특이하게 올해 안 나왔어요.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 내년에 나온다 봐야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도 나왔고, 사업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냥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총 1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국토개법에서 그중에 8개 이상을 맞추도록 공부가 돼야 됩니다. 국토개법은 아무리 어려도 8개는 풀어요. 항상. 여기는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개법 이걸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국토개법 내용 중에 도시개발 사업에 가는 거를 국토개법에다가 포함을 시키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국토개법에 도시공계획 시설사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국토개법 포함시키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따로 빼가지고 만든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국토개법과 연관해서 이 도시공과 연관된 내용으로 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있는 내용 여기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거죠. 이 허가상이 여기 허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이 계획결정하는 절차나 구역 지정하는 절차는 똑같고 사람도 같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이 공부가 잘 되면 여기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도 국토개법에 넣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따로 빼가지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개법이 잘 되면 이 두 개법이 좀 더 편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까지 해가지고 총 6개 법률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공부할 때 이제 힘든 게 이 3개 법이에요.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왜냐하면 이 3개 법은 좀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야 돼요. 그리고 내용들이 뭐 절차를 다루고 뭐 이러다 보니까 추상적이라 이게 손에 안 잡혀요. 그리고 외울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체계 잡고 이해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러려니까 좀 힘들어. 그런데 이 3개의 법은 체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는 다 그림으로 이해되는 사항이 한 번만 딱 그림 그려보면 아 이런 거구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것도 없고 뭐만 하면 되죠? 암기만 하면 돼. 암기만. 그러니까 아까 건축법 문제 푸는데 뭐 안 외운 거야 모르니까 버리고, 외운 거 농계사나 외운 데 답이 딱 나오죠. 그냥 개별한 게 외운 대로 그냥 답이 딱 풀리기 때문에 여기는 공부할 때는 좀 쉬워요. 근데 33회 때는 여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 문제가 국토개법은 12개가 출제되고, 도시개발법 6개, 정비법 6개,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농지법 2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국토개법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8개가 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8개는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이 올해는 좀 특이하게 그냥 어려운 문제가 대거 여기서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가 쉬워요. 4개가. 주택법도 한 4개는 보통 쉽고, 농지법은 조금만 해도 하나는 그냥 맞추고,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쉬운 거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여기서 한 4개 정도 이상은 뭐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법은 보통은 3개 이 정도가 쉬워요. 근데 올해는 도시개발법 5개가 쉬웠고 농지법, 정비법은 2개가 쉬웠어요. 풀만한 문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거 합해가지고 한 반 정도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요거를 이제 풀어서 맞추도록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좀 너무 많이 풀었어, 좀 보면. 아까 20개만 풀어도 막 점수가 60몇 점 나오는데, 여기는 푼 게 벌써 8개, 19개, 응? 26개나 풀었네? 왜 이렇게 많이 풀었지?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할 필요가 없는 게 버릴 거 많아요. 그래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쉬운 것만 해도 충분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거고, 오늘은 이제 요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에 관한 이 내용이 공법을 공부할 때 그냥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하다가도 이 내용 나오고, 도시군관리계획 여기 공부하다가도 이 내용이 또 나오고, 뭐 입주기재 최저 공부하다가 이 내용 나오고, 주택법 공부하다가 이 내용이 나와요. 계속 막 여러 법에서 걸쳐가지고 나오는 상입니다. 뭐 심지어 학개론 공부하다가도 이 얘기가 나오고, 또는 막 그 세법 공부하는데 이 단어가 수시로 자꾸 나오니까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될 상이라서
일단 용도 지역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이걸 좀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앞에서부터 논점 하나 잡아서 핵심 논점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오늘은 이제 그런 공부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도 지역,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용도 지역 관련된 그 종류, 요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일부 복사돼서 나갔는데 기본서 94페이지에 용도적 종류가 법으로 크게 4가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가로 1번에 도시지역이라고 나오죠. 그 1번에 도시지역, 그 다음에 96페이지로 가보면 2번에 관리지역, 3번에 농림지역, 4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전국토를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용도 이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진 이 지역마다 토지 용도 쓰임새가 다르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이게 서로 다 다르게 제한을 해야 되고, 토지 특성을 쭉 분류해 가지고 일단 크게 4가지로 나눠둔 거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의미를 좀 보면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인구와 산업 밀집, 그다음에 농림지역은 농림업진흥, 산림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등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래서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문장 그대로 할 필요 없고 특징을 아시면 돼요. 도시란 인구가 많은 데니까 인구 밀집, 그게 도시다. 그다음에 농림지역은 농과 림인데, 농이라는 게 농림업 진흥, 림이라는 거는 산림보전. 그래서 농림업도 진흥하고 산림보전을 위한 지역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 이름대로 자연환경이나 수자원, 해안, 생태계 등등 이런 거를 잘 보존하겠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존을 위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보면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 관점에서 나눠진 거예요. 도시지역은 개발을 위한 지역이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존을 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거는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확실하게 보존이 되도록 하려면 그 보존과 관련된 용도적으로 정해져야 이대로 토지가 이용되면서 보존되겠죠. 그래서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 관리지역은 뭐냐면 토지 중에는 도시로 정하기도 애매하고 농림지역으로 정하기도 애매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정하기도 애매한 토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애매한 거를 관리로 묶어둔 거예요. 애매한 거.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도시로 할 수도 없고 농림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거를 그냥 모아놓은 거, 그게 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단어로 또 이 문장으로만 보면 이게 어떤 지역인지 잘 안 그려지니까, 이게 뭐 이 그림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푸는 건 아닌데, 공부할 때 이런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제 감이 좀 있으면 교재 읽을 때 좀 편해져요. 그리고 이런 걸 개념을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하고 그냥 덮어놓고 문장을 외우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일단 용도적 의미를 아는 차원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쭉 붙여놨는데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확대된 그림을 봐가면서 이게 무슨 지역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밀집하고 산업이 밀집하니까 아까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이게 무슨 지역? 이게 이제 도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은 도시 지역으로 다 지정해서 관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내용이 무슨 뭐 개발한 것도 아니고 뭐 보존 가치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좀 애매하죠. 제가 이 그림을 아무거나 붙인 게 아니라 실제 그 해당되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가 관리적으로 돼 있는 거, 관리. 농림업 진흥도 아니고 뭐 보존할 것도 아니고 당장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한 토지가 관리. 그다음에 요 지역은 누가 봐도 딱 농림인데, 농림지역은 보통 여기를 먼저 보면서 농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농림업 진흥뿐만 아니라 또
산림 보전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농림업, 산림. 그래서 산에 지정되는 용도 지역이 주로 농림지역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산에. 근데 많은 분들이 산에 지정되는 용도 지역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먼저 떠올려요. 근데 산 속에 지정된 용도 지역이 주로 이 농림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이 전국토가 있으면 50%가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5%가 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5% 정도 토지가 도시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0% 정도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현재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국토의 산이 몇 프로예요? 70%가 산이다. 학교 다니면서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전국토의 산이 70%인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50%예요. 그 말은 대부분의 산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전국토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산 중에 아주 일부, 산 속에 특별히 보호할 만한 자연환경 생태계, 수자원 이런 게 있다. 그럴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림업 그 농림지역 그리면 논하고 뒤에 산, 농림업, 산림보전 이렇게 그림을 한번 좀 이해를 해두시고, 여기는 딱 봐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자연환경, 수제한 생태계 등등 이거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그 그림에 맞는 지역 그 특징들을 보고 이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됐고, 근데 관리지역은 아까 세 가지가 섞인 거 아니에요. 도시로 못 정한 거, 농림으로 정하기 애매한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정하기 애매한 걸 여기다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는 세 가지 내역의 토지가 막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세분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다시 나눠요. 그리고 그림 틀만 딱 봐도 계획관리는 어느 지역과 유사한 거? 도시지역과 유사한 거예요. 생산관리는 농림지역과 유사한 거고,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유사한 토지가 보전관리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 설명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개발은 해야 되는데 당장 도시로 포함을 못 시킨 거, 나중에 포함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게 계획관리. 생산관리는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보면 내용상 농림이 맞는 거죠. 그런데 주변 용도적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적 지정은 곤란하다. 내용상은 농림인데 농림적 지정은 안 된다. 그런 거를 생산관리를 하는 거고, 생산자를 보면서 항상 떠올릴 게 농업부터 떠올려야 돼요. 생산은 농업이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농업, 땅에서 배추 길러내고 물을 길러내고 호박 길러내고 이런 거, 그게 이제 생산이에요. 그래서 생산이 보이면 농업 이게 생각나야 돼. 그래서 생산관리는 농림적으로 지정이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호나 산림보호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보면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하는 게 맞죠. 근데 주변 용도적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은 곤란하다. 이게 보전관리.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는 도시는 아니에요, 아직. 근데 주변이 도시고, 이 도시로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조금만 있으면 개발되겠다, 이렇게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리? 이게 계획 관리 지역이 되는 겁니다. 도시로 편입 예상. 그다음에 여기는 논밭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업, 농업 생산 관련된 지역입니다. 내용은 농림인데 주변을 보니까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적 지정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데가 생산관리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밭이라도 주변에 산이 있으니까 농림, 또 똑같은 논밭인데 주변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생산관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 길이나 있어, 주변 어딘가 마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은 곤란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보전관리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 관리지역을 보면 똑같은 관리라도 내용이 완전 다르죠. 다 같은 관리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계획관리와 생산관리와 보전관리는 완전히 다른 토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형이 다양하게 될 거고, 그래서 다시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주거지역은 이건 의미가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이름대로니까. 그래서 주거, 거주에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 상업, 상업이나 업무 편익 증진. 공업지역은 공업 편익.
녹지는 도시 안에 보호할 만한 자연환경이 있고 녹지가 있고 농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녹지지역을 또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이거 뭐 주택가니까 주거지역일 거고 여기는 상업지역이겠죠. 여기는 공업지역일 거고 요 동네는. 그래서 녹지를 항상 이해할 때 녹지지역 많은 분들이 녹지지역 그러면 지리산, 설악산 이런 데를 떠올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녹지는 항상 어디 안에? 도시 안에 있다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녹지는 꼭 도시 안에. 보면 도시가 있고 도시 안에 있는 게 녹지죠. 뭐 지리산, 설악산에 있는 건 이런 거고 또 아니면 농림이 이런 거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지역 그러면 항상 요 그림이 먼저 딱 떠올라야 되는데 도시 안에 있는 보호할 만한 자연환경 등 이게 이제 녹지지역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나눠가지고 전형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형주거는 다시 1종, 2종, 일반은 1, 2, 3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거지역을 나눈 거는 주거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냐 요거에 따라 이제 다시 세분한 거예요. 주거 환경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주거 환경이 동네가 조용하고 쾌적하고 공기 맑고 경치 좋고 이런 환경이냐 아니면 살기 편하냐 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그 주거지를 선택하잖아요. 사람에 따라 이제 뭘 선호하는지 다르죠. 동네는 좀 복잡해도 편한 동네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치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찾아서 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 경치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찾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이 동네가 제일 좋은 거지. 이 동네가. 이 동네가 여기 사람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안 살 것 같아? TV에 보면 가끔 나와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사람 살아. 사람 살기가 아주 좋은 동네예요. 여기가. 여기 사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사연이 있어요. 병원에서 몇 개월 남았다. 나오는 분 다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정리하고 일로 들어가서 살아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건강해져 살아. 아파서 병원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듣고 갔는데 여기서 그냥 무공해로 막 그냥 약죽해 먹고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실제 뭐 아토피 뭐 어떻게 해결 안 되는데 여기서 한 1년 살다 보면 싹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좋은 데가 여기예요. 그런 환경이 양호한 환경이래. 양호한 환경. 근데 이 동네에서 살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주거 환경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양호한 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편리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양호와 편리. 양호하다는 건 좀 조용하고 쾌적하고 막 복잡하지 않고 이런 환경. 그다음에 편리하려면 주거 인근에 각종 편의시설, 교통도 편하고 이런 동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전용 주거는 양호, 일반 주거는 편리 이렇게 나눈 거고 거기다가 준주거를 추가한 건데 준주거는 이 준자를 보면서 뭔가가 더해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거에 준한다. 그 말은 주거는 주거인데 주거만 있는 건 아니라 주거 기능 외에도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이런 게 보완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준주거 준 보는 순간 뭐가 더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는 1종, 2종, 일반 주거 1, 2, 3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 나눈 건 이제 주택의 종류가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 요걸 기준으로 다시 나눈 건데 이것도 그림으로 좀 보면 일단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 요거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인데 전용 보이면 양호, 주거인데 일반이 보이면 편리 이게 딱 먼저 기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은 양호다, 일반은 편리다. 그래서 두 문자로 전용은 양호, 전양, 일반은 편리, 일편, 전양, 일편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좀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일편 단심, 김양도 이양도 아니고 전양이구나. 그래서 전양, 일편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고 그다음 준주거는 준자가 붙었으니까 뭐 주거 기능이 중심이 될 텐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더해졌다.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이 보완됐다. 이게 준주거. 그다음에 전용 주거는 다시 1종과 2종 이렇게 두 가지 나눴는데 두 가지 나눈 이유가 주택의 종류가 두 가지라서 단독과 공동이 있으니까 어떤 주택 중심이냐. 그래서 1종은 단독 주택 중심이 되는 거고 2종은 공동 주택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 세 가지가 있는데 주택의 종류가 아니라 이건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 층수 이거는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그래서 의미는 쉬워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란 이렇게 나오면 전용을 보면서 양호, 일종을 보면서 단독. 이렇게 이제 그 키워드 갖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는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일종 일반 주거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이종 일반 주거는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삼종 일반 주거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문제 나오면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이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이렇게 키워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전향 1편 그다음에 단독이냐 공동이냐 저층이냐 중층이냐 중고층이냐 요거 단어대로 그냥 푸시면 쉽게 풀리는 사항입니다. 준주거는 이제 종이 없고 이걸 사진을 좀 보면서 어떤 지역일까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동네는 동네가 일단 조용해 보이죠. 쾌적해 보이고 그러니까 전용이다 일반이다. 전용이 되는 거죠. 양호한 주거환경 전용. 그리고 보이는 주택이 단독.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면 가다가 이 동네 일종 전용이다 보여요. 단독 주택 많이 있고 동네가 조용하고 막 이래 보인다. 일종 전용 이게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동네는 양호해 보이는데 보이는 주택은 주로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을 보면서 이종 환경이 양호하니까 전용 이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다음에 이 동네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아무리 봐도 양호하진 않죠. 양호하지 않으니까 편리라도 하겠죠. 그러니까 편리한 주거환경이 일반이고 그중에 주택의 층수가 보니까 자, 이 건물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기둥이 서 있고 여기 차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필로티 구조라고 해요. 아까 문제 풀다가 면적등 산정에서 기능상 필요한 부분은 층수 면적등에서 제외. 이거는 층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층에서 빠지니까 1층, 2층, 3층, 4층이죠. 그러니까 저층이다, 중층이다. 이게 저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층은 4층 이하예요.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가서 건축을 쭉 보다 보면 이상하게 층수가 다 4층 이하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고 층수가 저층 4층 이하로 제한되니까 다 그렇게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층수 보면서 저층, 환경을 보면서 편리.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지역은 층수가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러니까 저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층. 중층이니까 2종. 그다음에 편리한 건 여기서는 안 보여. 그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동네가 뭐 양호해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대충 편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2종 일반 주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중고층. 그러니까 3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편리한 건 눈에 딱 안 보이긴 하지만 편리한 주거 환경이면 3종 일반 주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은 주거 기능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막 뒤섞여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 준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이 보완되는 지역. 여기는 준주거. 그다음에 상업 지역은 다시 네 가지 나누는데 중립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상업 지역은 쉬워요. 의미도 쉽고 나눈 것도 기준이 뻔해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은 주거환경, 양호한 환경이냐 편리한 환경이냐 이렇게 나눈 거고 상업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데가 상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러니까 밀도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그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가느냐 이걸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밀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모이고 덜 모이고 상업에서 제일 밀도가 낮고 이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하나가 이렇게 추가된 형태입니다. 주거지역도 보면 환경 기준으로 전용과 일반 거기다가 하나 추가했죠. 상업도 밀도를 기준으로 3개를 나누고 하나를 추가한 건데 의미는 단어대로 기억해 두면 돼요. 중심상업은 중심,
이 힘자를 보면서 도심, 부도심, 도심이나 부도심에서의 상업 업무 기능, 도심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이런 지역이죠. 그다음에 일반 상업은 일반자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 상업 업무. 근린 상업은 근린자가 있으니까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등을 공급. 이 근린의 의미는 어느 법에 나오든 근린 이렇게 나오면 그 의미는 항상 주거 인근 이걸 의미합니다. 주거 인근. 그래서 근린공원 그러면 주거 인근 동네에 있는 조그만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하죠. 다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근린생활시설, 주거 인근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들, 그게 다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근린자가 항상 주거 인근이고, 주거 인근에 있는 상업이니까 밀도가 낮겠죠. 도심이니까 밀도가 높고. 근데 일반 상업은 일반적 상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보다는 밀도가 낮고 근린보다는 밀도가 높은 거를 중간에 그냥 더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일반적 상업 이렇게 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도시 공간이 보면 이 도시 안에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 중에서 이 가운데로 상업이 들어가요, 주거 기능이 들어가요. 상업이 들어가죠. 여기 서울 보면 이 가운데 쪽으로 이제 상업 지역들이 배치가 되고 주거 지역은 도시 외곽으로 이렇게 흩어지죠. 그래서 흩어져서 살고 모여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상업이 가운데로 주거나 이런 건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 상업이 도심, 부도심에서 상업 이런 상업은 중심 상업이 되는 거고, 주거 인근에 있는 이 상업은 근린 상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거, 그때 이제 일반자를 주로 붙여요. 이름을 정하기가 애매한 거, 내용상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일반 이렇게 붙이는 게 적당하게. 그래서 중심보다 밀도가 낮고 근린보다는 밀도가 높은 그냥 이도저도 아닌 거를 여기다가 일반 상업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상업으로 갈수록 점점 건물이 커지고 밀도가 막 높아지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밀도가 낮아지는 형태로 그 상업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적 안에 보면 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건물이 도심에서는 굉장히 높게 건축이 되다가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건물들이 작아지죠.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외곽으로 주거 지역 같은 게 이렇게 배치가 되고, 더 외곽으로 녹지 공간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서 도시가 항상 이런 모양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정할 때 이런 데는 녹지 지역으로, 이런 데는 주거 지역으로, 이런 데는 상업이 되는데 주거 인근에 있는 상업은 근린 상업이 되고, 도심 부도심은 중림 상업이 되고, 이도저도 아닌 거는 일반 상업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이게 밀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의미도 쉽고, 문제 풀 때는 단어 보면서 중심 보면서 도심 부도심, 일반은 일반, 근린은 근린 이렇게 단어 보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통상업은 여기도 이름이 유통이니까 유통기능,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건데, 유통상업은 앞에 세 가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같은 상업이라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상업은 유통기능만 담당하는 건데, 도시 안에 막 대형 트럭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도시 환경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 서울 쪽으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쭉 올라오다 보면 그 서울에 오기 전에는 여기 막 큰 트럭 옆에 막 가요. 트럭 옆에 차 몰고 가다 보면 막 신경 쓰이잖아. 근데 막 신경 쓰면서 오다가 어느 순간 오다 보면 트럭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양재동이나 뭐 이 주변에 오면 옆에 큰 트럭이 없어. 왜냐면 여기서 계속 들어갔다는 도심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못 들어가기 막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중간에 트럭들이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모여. 여기가 유통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물류창고나 이런 거. 그런 것만 모여 있는 동네가 그게 유통상업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같은 상업이라도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유통상업이고, 이거 사진 보면 금방 알죠. 여기는 그 중심 도심지 바로 이 동네예요. 여기 강남역 사거리, 여기가 중심상업, 여기가 저쪽 모퉁이, 건너편의 모퉁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중심상업이 되는 거고, 여기는 주거 인근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심도 아니고 애매하죠.
애매한 게 이런 게 이제 일반 상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특징이 주거 인근이다. 이게 특징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근린 상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그렇죠. 유통상업.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업과는 완전히 다르죠. 유통상업적이 있는 건물은 특징이 다 뭐다? 유통상업적이 있는 건물은 하나같이 창고만 있는 거야. 창고. 물류 창고. 이런 것만 막 모여있는 지역이 유통상업. 그래서 유통상업 그러면 창고만 있는 지역 이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택이 있겠어 없겠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유통상업이에요. 왜냐면 이 동네에서 사고 나면 꼭 대형 사고야. 이천에 물류센터 막 사고 나서 큰 사고 나잖아. 위험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바로 유통상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이렇게 나누는데 공업을 나눈 거는 환경 문제예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이해하면 대충 의미가 통해요. 여기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환경이냐 편리한 환경이냐. 상업은 밀도가 얼마나 높으냐. 공업은 그 공업의 내용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면 전용,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는 일반 딱 그거예요. 그리고 중공업은 준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다른 기능이 더해졌다. 공업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이런 기능들이 보완이 됐다. 이게 이제 중공업. 전용공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중화 공해성 이런 공업들.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져야지 아니하는 공업. 중공업은 준자가 붙었으니까 더해져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주거상업 업무 이런 기능이 보완된 지역. 그리고 또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환경적 문제가 있죠. 그냥 이건 중화 공해성 이런 거니까 전용공업. 여기도 딱 보기에 사람 못 살아.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주택이 허용 안 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아까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에는 주택 자체가 아예 허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동네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죠. 다 공장인데 적어도 뭐 공장에서 연기가 나오거나 뭐 폐수가 쏟아지거나 이런 건 없어. 그런 환경을 져야지 아니하는 공업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일반 공업인데 전용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시가지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환경도 너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일반 공업은 시가지 인근에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려면 출퇴근 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 있어야 여기서 생활하다가 출근해서 여기서 일하고 그래야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반 공업은 이렇게 시가지 인근 이런 데 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천의 남동공단 들어보셨어? 이게 남동공단이 여기가 거기예요. 남동공단 주변에 있는 게 여기가 송도 신도시. 공단 옆에 막 신도시가 들어와요. 그래도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이쪽은 대구 신도시. 그래서 막 주변에 신도시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일반 공업 지역들이고, 그래서 시가지 인근에 뭐 이 공업 지역이 있다. 보나마나 그거는 일반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도 공업 지역인데 이건 공업만 있어 보이진 않죠. 상업 기능, 업무 기능 같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게 다 공장 건물인데 이 전용 공업, 일반 공업에 있는 공장과는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업무 시설 같아요. 여기는 이제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업무용 빌딩처럼 막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공업인데 여기가 서울의 가산 디지털 단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업 지역이자 마치 상업 지역처럼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동네가 되죠. 그래서 공업도 보면 이 전용이냐 일반이냐 준공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모이는 순서로 보면 이 동네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고 이 동네는 출퇴근은 많이 할 것 같고 근데 길거리에 사람 안 돌아다니겠죠. 이 동네는 그냥 길거리 사람 많은 이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건축법, 주택법 공부하다가 공기공지가 어디 필요하냐 좀 편하게 이해가 되고 기억도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녹지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보존 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 도시 안에 있는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보존되는 녹지고 아까 생산이란 말이 붙으면 뭐를 떠올린다 그랬죠? 농업부터 떠올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 생산 녹지예요. 그다음에 자연 녹지는
자연도 있고 녹지도 있지만 내용에는 자연도 없고 녹지도 없어요. 일단 녹지란 말이 있으니까 녹지공원 확보 이 말은 있지만 보존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도시 용지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개발 안 하지만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꿔서 곧 개발될 토지다. 이게 자연 녹지예요. 녹지가 이 녹지 세 가지 부분 또 완전히 달라요. 근데 왜 이게 세 가지로 나눴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왜 이렇게 됐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요 녹지는 보존 가치가 있어 보이죠. 이게 도시인데 막 겨울이라 나무가 이파리가 없어서 그런데 도시인데 녹지 공간이 푸르게 있잖아. 이건 무조건 보존 녹지예요. 시가지 안에서 차 몰고 가다가 녹지 공간 보이면 다 보존 녹지예요. 여기 그 검찰청 뒤편에 녹지 공간 푸르게 있잖아. 무슨 녹지? 그거 다 보존 녹지예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이런 공간은 다 보존 녹지고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는 이런 거 없어요. 생산 녹지는 요거야. 여기 무슨 녹지 공간이 있는 게 아니죠. 여기 그냥 도시 안에 있는 논밭 이게 그냥 생산 녹지로 정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농업 생산해야 되는데 주거상업 공업을 여기다 정해버리면 농업 생산 보호가 안 되니까 그냥 녹지로 정한 거예요. 아까 보존 녹지하고 완전 개념이 다르니까 보존할 건 보존 녹지로 정하고 이건 녹지로 보존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농업 생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생산 녹지로 이름을 붙인 거지 무슨 녹지 공간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생산 녹지 나오면 도시 안에 있는 논밭 그래서 도시 안에 차 몰고 가다가 밭이 보이면 생산 녹지, 논이 보이면 생산 녹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린벨트는 이제 용도 구역이랑 완전 다른 거. 그건 아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는데 그 용도 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고 요 일부에 다시 그린벨트를 묶는다든지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거를 묶는다든지 이건 별개 개념이에요. 여기는 이제 용도 지역만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 그린벨트는 그린, 녹지 공간으로 벨트, 띠를 눌렀다는 건데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확산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도시를 둘러싸고 이렇게 도시가 확산되는 거에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문에서 보는 건 그린벨트고 법률 용어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역. 이거는 아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었죠. 용도 구역 중에 하나예요. 용도 구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로 아까 용도 지역은 전국 토지가 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중에 어느 하나로 다 결정돼요. 용도 지역이 없는 토지가 없어. 물론 이제 미치 지정 못한 토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토지라도 이 토지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 우리 집에 있는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다 결정돼 있어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로 묶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일부 지역에만 별도로 정하는 구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고 용도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동시에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생산 녹지냐 아니면 그냥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지 않은 생산 녹지는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용도적 자체로만 보면 이거는 그냥 생산 녹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 여기는 보면 녹지 공간이 보여 안 보여? 녹지 공간이라고 할 게 이거는 가로수고 가로수고 무슨 녹지 공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보호할 만한 자연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름은 녹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녹지는 녹지인데 장래 도시용지 여기 다 개발돼 있죠. 장래 이쪽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인구가 현재 10만 명이라서 여기까지만 개발했어. 근데 20만에 맞춰가지고 미리 여기다가 막 다 개발해버리면 난개발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주상공을 정해놓고 더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요거를 주상공으로 바꾸겠다. 그게 자연녹지예요. 근데 비슷한 그림을 아까 봤었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내용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자연녹지와 계획관리가 거의 유사한 토지예요. 둘 다 지금은 개발 안 됐지만 앞으로 개발될 토지.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지가 보면 이 세 가지 녹지가 완전 다른 녹지예요. 도시 안에 이렇게 나무 걸창하다 보존 녹지, 도시 안에 논밭이 보인다 생산 녹지,
이름은 녹지로 돼 있는데 녹지 공간도 없고 무슨 뭐 환경을 보호할 게 있는 것도 아니다. 보나마나 자연 녹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를 살려면 당연히 무슨 녹지 사야 돼? 자연 녹지를 사야 개발을 하지. 이 보존 녹지 이거 샀다가는 이건 개발 못 해요. 한 100년은 개발 못 해. 근데 생산 녹지는 그나마 좀 참으면 언젠가 개발되고 자연 녹지는 곧 개발되고 그래서 돈이 되는 토지가 바로 자연 녹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이렇게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이거를 세분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단어를 쭉 이렇게 읊어가면서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두 문자를 따가지고 어차피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뭐 크게 불편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어 7개를 그냥 외웠다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 도관농자, 두 번째 개생보, 세 번째 도시는 주상공록, 주거지역 전일준, 상업지역 중일군유, 공업 전일준, 녹지는 보생자. 요거는 짧아서 금방만 기억이 되니까 그 앞에 도관농자, 개생보, 주상공록 단어들을 각각 외운 다음에 요거 연결이 체계적으로 돼야 돼요. 크게 나누면 도관농자, 그 중에 관리를 나누면 개생보, 도시를 나누면 주상공록, 주거지역을 나누면 전일준, 상업을 나누면 중일군유, 공업을 나누면 전일준, 녹지지역을 나누면 보생자. 7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까먹어도 관계없어. 어차피 까먹어. 외울 때는 곧 까먹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외워야 돼요. 어차피 까먹을 거 막 심각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가리고 한번 떠올려봐. 금방 한번 쭉 읊었는데 생각나나 안 나나 한번 읊어서 지금 생각나면 외운 거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요. 일단 크게 나누면 도관농자, 그다음에 관리를 나누면 개생보, 도시를 나누면 주상공록. 지금 이제 아직 이게 입에 붙지 않아 가지고 억지로 생각나는 거야. 편안하게 주상공록 이렇게 나오게끔 떠올려야 돼요. 그다음에 주거지역을 나누면 그렇죠. 전일준, 상업을 나누면 상업 이제 맥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 한번 컨닝을 해. 상업 중일군유. 그다음에 그걸 입에 붙여요. 상업 중일군유, 중일군유. 좀 더 빠르게 그냥 단어처럼 중일군유. 상업은 중일군유, 공업 전일준, 녹지는 보생자. 지금 얼추 생각나죠? 뭐 심각하게 한 게 아닌데 이제 이 정도 기억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아까 제가 공부 학습 전략 하면서 반복 숙달을 해야 된다. 숙달. 이게 이제 용도적 그리면 편안하게 이게 생각나야 돼. 왜냐면 워낙 여러 군데 관련되기 때문에 이 체계 자체가 좀 딱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도관농자, 개생보,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군유, 전일준, 보생자. 그 종이야 뭐 뻔한 거니까. 그래서 이 틀을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신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개념들을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용도적 체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요거만 갖고는 이 체계는 이렇게 나눠졌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자연 녹지가 어떤 거다, 생산 녹지가 어떤 거다, 생산 관리가 어떤 건지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적 개념도라는 걸 정리한 건데 이거는 이게 뭐 무슨 책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개념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랜 기간 하면서 하던 업무가 도시개발 업무 이런 걸 했어. 그러니까 관련 이제 공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용도적 갖고 고민하다 보니까 왜 용도적 개념을 이렇게 나눴을까 이걸 갖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맨날 보는 게 도면이에요. 근데 그 옆에 주거지역 옆에 있으면 뭐가 있고 녹지 옆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 개념도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를 이제 개념화해서 그림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용도지역을 나눈 거는 기본은 뭐냐면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요 관점에서 용도지역이 나눠진 거예요. 토지 중에는 개발 용도의 토지가 있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겠죠.
어딘가는 인구산업 밀집하니까 개발을 해야 되고 어디는 산이 울창하고 농지 같은 게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고 토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개발 용도, 여기는 보존 용도예요. 근데 개발 용도의 토지인데 여기다가 자연환경 보존적, 농림적 이걸 지정하는 거는 용도 지역과 실제 토지 내용이 전혀 안 맞죠. 아까 그 사진 쭉 보면 거기 그림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들이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니까 도관, 농자 4개 중에서 뭐를 지정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중에서 개발할 건데 어느 거를 지정해야 돼요? 그 도시로 지정해야 되죠. 여기 이런 데는 도시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 반면에 도시 밖에 있는 거는 보존할 게 2가지가 있었어요. 농림업진흥 산림보전, 이 보전이 있고 자연환경 수자원 등등을 보호하는 게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보존할 거는 그 내용에 따라 주로 농림업진흥 산림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등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각각 정해지는 겁니다. 아까 그림도 여기다 좀 붙여서 써놨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아까 그림에 맞는 지역, 거기에 맞게끔 용도지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경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를. 도시적이 어디까지다, 농림지역은 어디까지다, 경계가 정해져야 되죠. 경계를 정할 때 도시지역을 실제 개발 용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지정을 못해요. 자, 경계선을 정할 때 경계선에 곡선이 있을까 없을까? 경계선에는 곡선이 없어요. 경계선은 무조건 직선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을 정하는데 토지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 경계선은 항상 도면상에만 있고 그 확정 측량을 해가지고 이 경계가 어떻게 된다고 확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 땅이다라고 가서 페인트로 딱 발라놨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적도의 도면상에만 내 땅이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그 도면상에 해당되는 위치가 어디다는 거를 그 측량을 통해서 확정해서 이게 내 땅이다를 알고 있는 거지. 금이 거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계선은 도면상에만 있기 때문에 이걸 곡선으로 정해버리면 측량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삼각대 놓고 이렇게 측량하는 게 있죠. 그게 선을 찾는 게 아니라 좌표, 점을 찾는 거예요. 좌표를 찍어 이렇게 요점과 요점 좌표를 찍어서 요거를 직선 형태로 연결하면 그게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은 무조건 직선이에요. 어느 도면에서도 경계는 항상 직선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정하는데 경계선을 곡선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없고 직선의 형태로 알기 쉽게끔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이 이렇게 다 이게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도시로 정해져요.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아까 분명히 용도적을 정할 때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그래서 개발 용도는 도시로 보존 용도는 농림이나 자연환 보존적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경계선을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보존해야 될 게 도시 안으로 포함되기도 하고 개발 용도의 토지가 도시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포함시키거나 억지로 빼거나 이러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고 경계를 정하기 쉽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계가 정해져서 도시 밖에 이런 토지가 생겨요. 토지 내용은 개발 용도예요. 도시를 아직 포함은 안 됐어. 그거를 농림을 할 수도 없고 자연환 보존적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아까 도시도 안 되고 농림도 안 되고 자연환 보존적도 안 되는 게 도관 농자 중에서 그게 관리였죠. 관리. 근데 관리가 다시 나누면 그렇지, 계생복 세 가지, 계생복 세 가지로 나눠졌잖아. 그 중에 이거는 무슨 관리일까? 계생보 중에서 그렇죠. 계획관리가 여기가 계획관리로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는 아까 설명이 뭐였냐면 도시로 편의 매장되는 지역. 그래서 그림도 옆에 막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개발 안 돼 있고 이런 지역이었어요. 이게 계획관리. 그다음에 이 지역은 내용상으로는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이게 맞죠. 그런데 주변의 용도적 관계, 요거를 고려할 때 농림적 지정은 곤란해. 그럴 때 도시도 안 되고 농림도 안 되니까 관리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관리? 생산 관리. 여기가 생산 관리예요. 그래서
농림지역에도 논밭, 생산관리도 아까 사진에 논밭이 있었어. 다만 농림지역은 논인데 주변에가 산, 생산관리는 밭이 있었는데 주변에가 마을. 그래서 주변 상황 때문에 용도지가 달라진 거지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상황, 위치에 따라 이제 똑같은 토지가 농림이 될 수도 있고 생산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 등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진 중에 길이 나 있어가지고 주변 상황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은 곤란해 보인다 이런 지역이 있었어. 그게 무슨 관리? 그게 보존관리. 그러니까 요거나 이거나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할 수 있는 거 지정하고 곤란한 거는 보존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 안에 포함된 토지는 주거도 정하고 상업도 정하고 공업을 정해서 개발을 하는 거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은 전용 일반 준 이렇게 해서 각각 세 군데서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실제 개발되는 토지가 요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 개발되는 토지. 그다음에 자 여기는 도시인데 여기는 주거, 상업, 공업은 안 정해졌죠. 왜냐하면 요거는 도시화로 포함됐기 때문에 포함은 돼 있지만 개발하려고 포함시킨 게 아니죠. 아까 개발을 하기 위한 게 이렇게 있었고 요거는 다 보존해야 될 토지들 아니야 이게. 근데 이걸 빼기가 어려우니까 도시로 포함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거상업 공업을 정해서 개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가 된다? 녹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주거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된 겁니다. 녹지가 또 세 가지가 있었죠. 보, 생, 자. 그 세 가지 녹지가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녹지는 잘 생각해 보면 논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기까지. 도시 안에까지. 근데 도시 안에 논밭이 있으면 그게 다 뭐라 그랬어? 생산 녹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있는 녹지는 도시 안에 산이 쭉 이어져 도시 안에까지 와 있어. 이거 뺄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도시를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도 그렇죠. 녹지는 녹지인데 정말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 그게 보존 녹지. 하나 더 무슨 녹지? 자연 녹지. 여기는 요 지역 여기를 생각해 보면 여기 무슨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연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녹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개발해야 될 토지야. 개발할 토지. 그런데 인구는 현재 10몇 명밖에 없는데 미리부터 여기를 주상공으로 미리 다 정해놨다가는 난개발이 되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상공을 정하고 당장 개발 안 할 거는 주거상업 공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새로운 지역을 또 정하면 복잡해지고 그래서 당장 개발할 게 아니니까 이름은 녹지 이렇게 정한 거예요. 녹지. 녹지로 이름을 정했는데 녹지가 이 녹지나 이 녹지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름을 좀 잘 붙여야 되는데 그 의미에 맞는 요 공간에 맞는 딱 이름은 뭐냐면 임시녹지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일단 녹지를 놔뒀다가 주상공으로 바꿔서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그 의미에 맞는 이름인데 임시녹지 그러면 뭔가 없어 보이잖아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점잖게 붙인다고 한 게 자연녹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이 자연으로 돼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보존할 녹지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름을 다른 거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연자를 그냥 붙인 거지. 녹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할 만한 자연환경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도직이 이렇게 해서 나눠졌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이 특징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참 좋은데 그림 그린 게 뭐 어려운 거 없어.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개발 용도도 있고 보존 용도가 있다. 근데 실제 토지는 이게 자연 상태가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용도지역을 도시도 정하고 농림도 정하고 자연 보존지역을 정하는데 경계선만큼은 직선으로 반듯하게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보존할 게 도시 안으로 포함되기도 하고 개발할 게 밖으로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개발 용도가 도시 밖으로 나간 게 있다? 계획관리. 농림적 지정이 곤란하다? 생산관리. 자연환 보존적 지정이 곤란하다? 그러면 보존관리가 돼서 이렇게 모여서 관리가 된 거고. 근데 관리가 이 세 가지가 완전 다른 거죠. 생산관리와 계획관리 완전 다르고 오히려 생산관리는 농림적과 유사하게 되죠. 그다음에 도시 안에 있는 거는 주거상업공업으로 각각 개발하는 거고 이게 세분이 돼서 개발되고 도시 안에 있는데 당장 개발 안 한 거. 또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은 모두 녹지가 되는데 도시 안에 있는 논밭 같은 거는
생산 녹지로. 도시 안에 정말 보존할 자연환경 산림 이런 거는 보존 녹지로. 당장 개발 안 할 거는 자연 녹지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특징이 딱 보여. 요 세 가지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생산 녹지, 생산관리, 농림적이 사실상 똑같은 토지예요. 그래서 그림도 똑같았어. 여기도 논밭, 여기도 논밭, 여기도 논밭이 있었어요. 다만 주변 상황만 달라. 논밭인데 주변에 산, 논밭인데 주변에 마을, 논밭 옆에 아파트. 그러니까 도시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가 다른 거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다라는 게 보이죠. 보존녹지, 보존관리, 자연 보존적이 그냥 산이 쭉 도시 밖에서도 이어져 가지고 도시화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나눠졌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은 보존적 지정할 수 있는 거 지정하고 지정 곤란한 건 보존관리가 되고 도시 안에 와 있으면 보존녹지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 개발되는 토지, 요거는 주상공으로 개발되는 토지.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개발 용도긴 한데 당장 개발 안 할 거, 나중에 개발될 토지. 이게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차이는 하나는 도시 안에 있다, 하나는 도시 밖에 있다. 딱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갖고 보면 공법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 단어들이 뭐 주택법, 농지법, 뭐 또 건축법 이런 데 공부할 때마다 수시로 이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용도적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여기는 왜 그럴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까 복합용도지구 지정, 복합 용도지구, 이건 이제 용도지구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복합용도지구는 토지용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지를 완화하겠다라는 게 복합용도지구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중에 아무데나 막 지정하면 안 돼. 그 일부 지역에 지정을 하는데 어디에 지정할까? 물론 이제 외우면 쉽게 풀려요. 그냥 일일계 이렇게 이제 아까 문제 풀 때 일일계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어. 물론 이렇게 외워서 쉽게 풀 수도 있지만 못 외웠더라 하더라도 복합용도지구가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중에서 어디에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요. 둘 다 똑같은 토지인데 여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건 돼 안 돼? 이건 다 안 되죠. 이거 다 보존을 해야 되니까. 토지용을 복합적으로 한다는 거는 개발된다는 거니까 이건 대상이 다 아니고 이쪽도 대상이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 지역 어딘가 그리고 요 지역 어딘가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 주거와 일반 공업 여기 지정을 해. 이제 왜 그런 건지 뭐 나중에 수업할 때 보는 거고. 근데 요 두 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자연녹지 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필요할까? 계획관리 지역에 필요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어디에 필요할까요? 계획관리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징이 자연녹지는 주변에가 뭐가 있어? 주상공이 있다면 주변에가 여기는 개발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주택이 막 들어서 가지고 개발돼 있는데 요 동네 슈퍼세탁소 막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주변에 다 있으니까 주변에 자연녹지에서 조금만 가면 뭐 별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복합적 이용을 위해서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없죠. 이쪽이가 다 있으니까. 근데 계획관리 지역은 똑같은 토지긴 하지만 도시 밖에서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저 시골 동네 여기 마을이 있는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동네라도 뭐 목욕탕도 필요하고 세탁소 필요하니까 입지를 완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 지정안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비교하면 당연히 계획관리에 필요하겠다. 그림이 이렇게 이해가 돼 있으면 복합용도지구 개념 알고 두 개 중에 어디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아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한 거 푸는 건 쉽지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외울 때 좀 더 편하고 그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 개념에 따라 이렇게 그 문제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뭐 자료는 없으니까 요거를 뭐 사진을 찍든 해가지고 요거 봐가면서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고 하면 용도지역이 딱 잡혀. 그 개념에 딱 쓰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두고두고 이제 필요한 요 내용을 오늘 먼저 정리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 중심으로 논점 정리하고 관련되는 문제를 풀고 이렇게 야간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